일본의 남색문화 1편에 이어서 2편에서는 무사, 즉 사무라이와 가부키 배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도시대의 남색과 사회적 배경을 보자면은 에도시대의 남색을 이해하기 위한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난쇼쿠 오오카가미를 들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쇼닌 사회, 즉 상인들 사회의 남색 이야기 3화하고 승려의 남색 이야기 1화를 제외하고 모두 무가 사회의 남색 이야기로 되어 있고, 후반부는 당시 유행한 가부키라고 하는 연극계의 남색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서문과 제1화에는 작자인 사이카쿠의 남색관이 잘 나타나 있다고 보이는데, 먼저 서문을 보면 일본 신화를 보면 천지가 시작되었을 때는 남신뿐이었고 이것은 휴도, 즉 남색의 근원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그 후 이자나기, 이자남이라고 하는 그 남녀신이 나타나서 그 나라의 음양과 풍속이 문란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제1화에서는 아마테라스 시대의 시리비키라는 것은 꼬리로 지면을 치는 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새의 동작에서 남색의 가르침을 얻었고, 또 모든 곤충까지도 잠자리가 교미하듯이 꼬리를 말고 남색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서 일본을 잠자리 나라라고도 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 고보대사가 남색의 심오한 매력을 널리 퍼뜨리지 않은 것은 인종이 끊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혈기왕성한 시절에는 남색의 목숨을 바쳐야지 어찌 호색 일대남처럼 여색에 많은 돈을 허비한단 말인가. 역시 진정한 유흥은 남색뿐이니라. 이와 같이 서술을 하고 있어서, 말하자면 일본은 신화 시대부터 남색이 시작된 남색의 나라이고, 또 남색의 매력은 여색에 비할 바가 아니니 남색을 즐기는 것이 진정한 유흥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긴세 세츠비 쇼넨로쿠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무사의 남색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에도 말기에 마킹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소설인데, 모리 모토나리와 스에 하루타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전란을 소재로 쓰인 소설인데, 내용 중에 생고쿠 시대, 즉 전국시대의 무사들의 남색관이 잘 묘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소년 다마노스케의 주군인 가네아키는 그를 보고 마음에 들어하는 가가니시 모토모리에게 다마노스케를 보내면서 잘 모시라고 당부했습니다. 처음에 모토모리는 다마노스케의 미모를 이용해서 원한을 품고 있던 구니토모의 권세를 꺾으려는 계책을 쓰려고 했지만 그의 용모가 너무 아름답고 애교가 뛰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에는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깊은 남색의 관계에 빠지게 되었고, 모토모리는 원래의 계책도 포기한 채 매일 밤 그를 안고 침소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앞 페이지에 이어지는 문구를 보면은 실로 생고쿠 시대의 풍속으로서 남색 계간, 여기에서 남색 계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간이라는 것은 남자끼리 행하는 그런 동성애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닭계자를 썼는데, 이 조류나 파충류와 같이 학문과 생식기에 구분이 없는 그런 동물,
아니면 곤충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의미가 전성되어서 남색을 의미하는 그런 은어로 이 개간이란 말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 남색 개간의 문란한 환락에 빠지지 않은 자가 없는 세상인데다 다마노스케의 용모가 남들보다 뛰어났고 애교 또한 넘쳐나서 모토모리는 더욱 그를 총애하여 잠시도 곁에서 떼어놓지 않았다. 이런 구절이 있어서 전국시대의 무사들의 세계에서 남색이 얼마나 횡행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전국시대에는 전쟁터의 무사가 남성에게 시중을 들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들을 고쇼라고 했습니다. 주로 젊은 남자가 맡았으므로 자연히 주종 간의 남색이 성행하게 되었죠. 그리고 앞에서 든 그 모토모리하고 다마노스케의 관계에서 보았듯이 뛰어난 용모의 고쇼는 남색을 수단으로 해서 적군의 전력을 꺾기 위한 전술적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고쇼의 모습을 통해서 불가의 지고를 통해서 보았던, 우리가 1편에서 보았죠. 그런 불교계의 지고를 통해서 보았던 비애와는 또 다른 모습의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가부키의 변화와 젊은 배우들의 남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도시대 남색과 관련한 사회적 배경으로서 가부키의 변화와 남창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온나 가부키는 풍기문란을 이유로 강예의 6년 1629년에 금지되었고, 이어서 10대 전반의 젊은 미소년들이 무대에서는 와카슈 가부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풍기문란을 일으키는 일이 많았으므로 1652년에 금지되었고, 이후로는 성인 남자가 연기하는 야로 가부키가 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도시대에 들어와서 남색을 허용하는 풍조 속에서 금품을 대가로 몸을 파는 남창이 탄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부키 배우가 부업으로 몸을 팔았지만 점차 무대에 서지 못한 미숙한 배우도 남창이 되었고, 마침내 남창을 전업으로 삼는 자도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무대에 서지 못한 소년 배우를 강해마라고도 했는데, 이들은 술자리에 불려가서 남색을 팔기도 했고, 또 남창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가게마 차야라는 가게도 생겨났습니다. 당시에 가게마 차야의 단골 고객은 무사와 승려였는데, 점차 경제가 발달하면서 초혼인, 즉 상인들도 늘어났고, 또 여성 손님도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행했던 시의 형식, 그 센류라는 시의 형식이 있는데, 그 센류의 예를 보자면 요이 사메테 미레바 가게마오 나이테 이루, 뜻은 술이 깨고 보니 가게마를 안고 있네, 이런 뜻인데, 당시에 가게마를 사는 일이 매우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센류의 예를 하나 더 보자면은 오하치마이 와조와 민나 가마의 이레, 이것은 스님은 시주받은 쌀을 모두 가게마에게 써버리네 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오하치마이란 그 향전과 함께 절에 시주한 한 대 정도의 쌀을 말하고, 가마는 가게마를 가리키는 중의어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스님이 절에 시주한 향전과 쌀을 모두 가게마에게 써버렸다는 뜻인데, 당시 승려가 가게마를 사서 남색을 즐기는 것을 서민들이 차가운 눈으로 보고 있었음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한편 동성인 남자에게 몸을 파는 가게마에게 있어서 치질은 일종의 직업병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직업상 항문에 상처를 입는 일이 많았는데, 삶은 파의 흰 부분을 그 상처 부위에 대서 처치를 하였기 때문에 팔을 항상 상비에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처가 심해져서 치질이 되면
약을 바르거나 온천요법을 이용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히라가겐나이의 저서 네나시구사를 보면은 다지마의 기노사키, 또 하코네의 소코쿠라, 여기에 탕치하로 원자의 대부분은 모두 남색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서술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보아서 남색으로 인한 치질을 치료하기 위해서 관서 지방에서는 기노사키의 온천, 또 관동 지방에서는 하코네의 소코쿠라 온천을 많이 이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남창, 즉 와카시우는 유녀와 다른 입장이긴 해도 불행한 신세라는 점에서 유녀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였고요. 또 금품을 대가로 몸을 파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충은 짐작할 수 있지만 실제로 손님을 상대하는 과정과 또 몸값에서 얻는 그런 그 몫의 부당함 이런 것으로 볼 때 그들이 겪는 고통과 비애는 비참한 서벌턴 그 자체였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그 일본의 남색문화 1편과 2편에서 보았듯이 일본에서 남색의 역사는 매우 깊고 문화적 특성 하나로 거론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어 왔었는데 그 양상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통시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남색의 발생으로부터 남색을 금기시하던 시기를 지나서 또 사찰을 중심으로 남색이 유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생겨난 지고의 신격화 또는 불보살화는 승려의 죄의식을 덜어주는 방편이었을 뿐으로 서벌턴으로서의 지고의 비애를 소멸시켜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국시대에는 무장의 남색 대상이었던 고쇼라는 존재가 단순한 성의 도구를 넘어 전술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에도시대에 들어서면서 가부키의 변화와 함께 와카슈도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직업적인 남창도 발생하게 되었는데 난쇼쿠 오가가미를 비롯한 문헌을 통해서 당시 남색에 대한 인식과 가게마의 비애를 실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남색이 일본 문화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과정에 남색의 대상이었던 지고나 고쇼, 가게마 이러한 존재들의 눈물과 비애가 숨어 있음을 알게 되는데 이들이 서벌턴으로서 겪었던 고통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호의 전망을 겸해서 메이지 이후의 전개를 살펴보면 서양에서 유입된 문물과 사상, 특히 기독교에서는 남색을 죄악으로 보았던 탓에 일본에서도 점차 남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졌습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메이지 5년, 즉 1872년에 개간율 조례, 그리고 메이지 6년, 1873년에 개정율례에서 남성 간의 성교를 위법으로 규정하였다가 메이지 13년, 1880년의 형법에서 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후에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지만 남색을 터부시하여 일종의 병으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동성애나 동성혼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어떻게 변모해 갈지는 위에서 살펴본 일본의 남색 문화에 대한 뿌리 깊은 역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주변국에서도 서벌턴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일본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